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딕셔너리와 튜플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키와 밸류들의 페어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때 이제 키 값들만 얻거나 혹은 밸류 값들만 얻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즉, D가 어떤 적당한 딕셔너리라고 할 때, D에 있는 키들만 알고 싶다면, 키즈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키들을 원소로 하는 일종의 컬렉션, 리스트를 이제 반환을 이제 한다라고 했었고요. 물론 정확하게 리스트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밸류 값들만 알고 싶다면 values라는 이제 메서드를 사용해 보면 밸류들만을 이제 원소로 하는 일종의 시퀀스를 리턴을 했었는데요. 아, 키 밸류 페어가 되는 거니까 키하고 밸류에 대한 그런 튜플들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딕셔너리 자체는 그런 것들 리스트는 아닌데요. 자, 키하고 밸류들을 이제 튜플로 만들고 그런 것들의 일종의 시퀀스, 리스트와 같은 그런 형태가 필요한 경우라면 keys, values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키하고 밸류의 페어를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items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키와 밸류를 묶어서 튜플로 생각을 하고 그런 튜플들의 모임을 리턴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키가 A, B, C고요. 그것에 대응하는 밸류가 0, 1, 2가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item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리턴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튜플들의 모임인데 각각의 튜플은 키들과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딕셔너리에서는 이런 아이템이 늘어 놓여진 순서가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키의 순서는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아이템즈라고 걸로부터 리턴이 된 이 t를 보면 그 딕셔너리 아이템즈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타입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러한 딕셔너리 아이템즈라는 오브젝트도 이터레이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들, 즉 여기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튜플이 되므로 포문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 튜플 어사인먼트를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포문에서 in 다음에 d.items라고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바꿔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튜플인 거니까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이제 한꺼번에 포문에서 할당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키 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이는 이름인데요. 처음의 값이 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밸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출력을 해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딕셔너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이템들이 저장된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출력된 결과를 봐도 그 키 값이 어떤 처음에 입력한 이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items라고 하는 것은 그 딕셔너리로부터 일종의 시퀀스를 얻는데, 시퀀스의 각각의 성분은 튜플이죠. 튜플들의 시퀀스를 얻는 것인데요. 이제 반대 방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튜플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딕셔너리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A 0, 그 다음에 B 1, 그 다음에 C 2라고 하는 튜플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자, 각각의 튜플에서 처음의 값을 키로 하고 두 번째 값을 value로 하는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타이핑을 하나씩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튜플들의 리스트가 양이 많으면 뭐 타이핑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t라고 하는 변수가 이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t로부터 이러한 딕셔너리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t 앞에 dict를 붙이면 됩니다. 즉, dict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규먼트로 이와 같은 튜플들의 리스트, 튜플들의 시퀀스를 전달을 하게 되면 각각의 튜플에서, 물론 이 튜플은 이제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것을 키로 하고요. 뒤에 있는 값은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D를 한번 아웃풋을 보면 다음과 같이 A, B, C가 키가 되어 있고요. A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은 0으로 되어 있고요. C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은 2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B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튜플들의 시퀀스로부터 딕셔너리를 그냥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dict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zip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일일이 타이핑을 이제 하는 수고를 간단하게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ABC라는 이제 문자열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그 형태의 이런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은 이제 이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일일이 타이핑을 한 셈인데요. 자, 그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zip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0, 2, 1. 즉, 물론 A, B, C 순서로 한다면 0, 1, 2가 되겠죠? A, B, C 순서로 한다면, 그래서 키가 A, B, C가 되고 그러한 키에 대응하는 값이 0, 1, 2가 되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다면 A, B, C를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전달하면 될 텐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자열을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0, 1, 2를 이제 시퀀스로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물론 타이핑을 0, 1, 2라고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뭐 함수라는 말도 안 하고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range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함수고 거기에 어떤 값을 전달하면, 예를 들어 3을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0, 1, 2 세 개의 값을 가지는 리스트와 같은 시퀀스를 리턴을 하는 함수가 됩니다. 뭐 리스트하고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range를 사용을 한 다음에 zip을 하게 되면 이러한 t에 대응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dic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딕셔너리가 물론 이제 A, B, C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이템이 뭐 이렇게 쓰나 직접 타이핑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아이템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메소드 중에 업데이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 업데이트라는 이제 메소드에는 그 딕셔너리의 내용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결국 키 값이 얼마일 때 밸류 값이 얼마로 바꾸기 위해서 키와 밸류의 튜플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키에 대해서 하나의 밸류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키에 대해서 값을 튜플로 전달을 하고요. 두 번째 키에 대해서도 값을 이제 전달을 이런 식으로 튜플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이제 업데이트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 각각의 튜플로부터 키하고 밸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를 즉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테스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딕셔너리와 이제 튜플의 이제 관계를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키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앞에서 immutable이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키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딕셔너리의 키를 쓸 때 당연히 뭐 리스트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mutable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immutable인 튜플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스트링이 아니라 튜플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튜플을 사용을 하는 키로서 튜플을 사용을 하는 딕셔너리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예로서 전화번호부를 표현하는 그러한 딕셔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 있고, 이름을 좀 더 구분하자면 성과 이름이 있겠죠? 성과 이름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전화번호 010-123 이렇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는 것이 전화번호부일 텐데, 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런 정보를 딕셔너리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연히 이름, 성 이런 것들이 이제 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성, 이름 별도가 아니라 성과 이름을 이제 묶어서 하나의 키로 생각을 할 건데요. 성과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키로 택할 수도 있겠지만 성이라는 문자열과 이름이라는 문자열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의 튜플을 생각을 해서 튜플을 키로 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last가 성이죠. last name. 문자열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first도 이름에 해당하는 first name을 가리키는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라는 변수는 전화번호를 이제 가리키는 어떤 변수라고 할 때, 이러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록하는 이제 딕셔너리를 우리가 디렉토리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키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키값 자체가 튜플로 되어 있습니다. last name과 first name으로 이루어진 튜플이 되고 따라서 컴마를 써서 이렇게
last name과 first name을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전화번호를 우리가 추가할 때 다음과 같이 assignment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디렉토리의 키를, 딕셔너리의 키를 튜플로 이제 사용을 이제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작성된 딕셔너리가 있다면 이 딕셔너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트래버싱을 이제 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렉토리에 있는 딕셔너리죠. 모든 내용을 트래버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for key in D라고 하죠. D는 이제 하나의 딕셔너리라고 할 때 이렇게 딕셔너리를 잘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래버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와 밸류의 페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포문에 이와 같이 쓰게 되면 키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K라고 바꿔 쓰죠. K라는 변수에 할당되는 것이 D에 있는 각각의 키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렉토리에서 키는 튜플이기 때문에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last라는 변수와 first라는 변수를 도입을 하고 그것을 동시에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할당은 디렉토리의 키 값으로부터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이죠. 키 값 자체가 튜플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그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이제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인데 키에 해당하는 last와 first를 한꺼번에 그 assign을 이제 한 셈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응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이 그 디렉토리라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러한 키 값을 스퀘어 브래킷 안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전화번호과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튜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튜플을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 로 표현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 본 적이 있었는데요. 튜플을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리스트와 같이 그 인덱스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너무 좀 그런 내용들을 다 표현하기 복잡할 때는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리즈 존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름이죠. last name과 이제 first name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튜플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지금 두 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쓰고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방식, 즉 리스트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값 자체가 그러니까 튜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튜플도 표현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밸류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튜플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표현하자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구성한 디렉토리, 물론 다 입력은 하지 않았지만 그 형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키 값이 보는 것처럼 last name과 first name의 튜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전화번호가 이제 value니까 딕셔너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퀀스 오브 시퀀스, 즉 나열들의 나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들 중에서 튜플들의 리스트를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A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이 0, 그 다음에 B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이 1, C라는 값에 대응하는 value가 2, 그런 것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이걸로부터 딕셔너리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니까 시퀀스는 시퀀스죠. 자, 그런데 그 시퀀스 하나하나도 튜플이니까 하나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시퀀스인데 그것의 내용이 시퀀스니까 시퀀스, 즉 시퀀스로 구성된 시퀀스다. 그 의미에서 시퀀스 오브 시퀀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퀀스 오브 시퀀스들 중에서 지금 방금 쓴 것은 리스트 오브 튜플인데요. 튜플들의 리스트인데요. 자, 다양한 방식의 시퀀스 오브 시퀀스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튜플 안에 튜플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튜플의 성분이 리스트가 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자, 리스트가 원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리스트. 자, 이거 위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2, 튜플, 1, 2, 튜플. 이 녀석을 그 성분으로 하는 튜플. 튜플 오브 튜플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2, 3, 4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튜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의 성분은 리스트가 되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많은 경우들을 다 별도로 이제 우리가 다루기는 이제 복잡할 테니까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퀀스 오브 시퀀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그 시퀀스 오브 시퀀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 시퀀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퀀스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시퀀스 중에서 뭐 스트링, 리스트, 튜플을 뭐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보다는 스트링을 쓰는 것이 더 좋은 상황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링보다 리스트 쓰는 것이 더 좋은 상황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시퀀스를 사용을 할 때 다른 시퀀스, 다른 타입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스트링을 쓰는 것이 좋은지, 리스트를 쓰면 좋은지 하는 것을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제일 확실한 것이, 제일 명확한 것이 스트링인데요. 자, 스트링은 문자들의 나열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시퀀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각각의 성분이 문자가 아니면 당연히 스트링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쓸 때는 이제 각각의 원소가 캐릭터일 때만 이제 스트링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링의 또 다른 특성은 이제 immutable
스트링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링이 일단 생성이 되고 나면 문자를 우리가 변경,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이제 쓰는데 캐릭터들의 시퀀스이긴 하지만 시퀀스 오브 캐릭터긴 하지만 각각의 캐릭터를 내가 이제 수정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물론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바뀐 그 수정된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을 물론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시퀀스에서 그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하고 싶다면 리스트를 이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즉 리스트 오브 시퀀스, 즉 이런 경우죠. A, B, C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스몰 a를 대문자 a로 이 시퀀스 리스트를 이제 새로 만들지 않으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이제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언제 리스트를 쓰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트는 그 뭐 뮤터블이라는 특성도 있고 뭐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튜플은 좀 제약이 있죠. 물론 그 제약이 뭐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제약 없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하지만 그 리스트 대신에 튜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튜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할 때 그 값을 하나만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리턴을 하고 싶다면 리턴 자체는 하나밖에 못 하는 거니까 오브젝트 자체는 그러한 여러 개의 값을 시퀀스로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그런 시퀀스를 리턴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물론 그 A와 B라는 이제 내부 그 파라미터 혹은 변수가 있어서 그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을 한다면 return A, B 스퀘어 브래킷 즉 A와 B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튜플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이 표현 중에서는 당연히 아래 표현이 조금 더 쓰기가 편합니다.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즉 내가 리턴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 개를 컴마로 분리해서 쭉 나열만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방법은 앞뒤에 스퀘어 브레이킷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래 것이 훨씬 더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시퀀스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는 경우라면 리스트로 리턴을 하기보다는 튜플의 형태로 리턴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리스트보다는 튜플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 튜플은 뮤터블이 아니라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리스트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튜플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스트링도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튜플을 우리가 리스트 대신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경우는 뭐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시퀀스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경우에 그 리스트를 이제 전달하는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서 전달된 리스트를 이제 그 모디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그냥 잘못해서 그런 실수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리스트는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 엘리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를 이제 별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엉뚱하게 수정이 되는 그런 위험성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전달되는 시퀀스를 의도적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그 리스크를 처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튜플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튜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수로 그 전달된 시퀀스를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코드가 잘못 작성을 하는 경우에 튜플 자체는 이제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있으면은 그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리스트는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버그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튜플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자, 이러한 그 튜플을 이제 리스트보다 이제 더 선호하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요. 그 튜플은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 메소드 중에 sort 혹은 reverse라는 메소드는 그 리스트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ort나 reverse라고 하는 메소드는 튜플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 이미 존재하는 리스트를 이제 수정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튜플은 이제 이미터블이라서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튜플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면, 즉 정렬을 하고 싶다면 대신에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sorted는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였고요. 그래서 그 t.sort라는 형태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sorted 하고 이제 여기다가 시퀀스를 이제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죠. 자, 이때 이 sorted는 전달된 t가 아무리 리스트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sort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카피본을 만들고 그것을 정렬을 한 것을 리턴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즉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reversed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reverse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응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sorted는 그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즉 ascending order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함수인데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하길 원한다면 revers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튜플에 대해서는. 네, 지금까지 튜플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보면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스트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 스트럭처, 우리말로 데이터 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료를 저장을 할 때 그 구조들이 다 이제 별도로 다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의 데이터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구조들을 이제 단순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트의 원소로 튜플이 들어가거나 튜플의 원소로 리스트가 들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컴파운드 데이터 스트럭처, 복합적인 데이터 구조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딕셔너리도 키 값은 튜플이고 밸류 값은 또 리스트가 되는 그런 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키도 복잡하고 리스트도 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컴파운드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 구조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shape error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shape erro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때,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값들의 타입이나 크기나 구조들을 잘 알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못 사용을 하게 돼서 발생하는 그러한 에러를, 즉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에러를 shape error라고 부릅니다. 형태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내가 생각한 데이터 구조의 형태는 정수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달을 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3을 전달한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3이 뭐 양쪽에 다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쪽은 그냥 정수고요. 여기는 정수 하나를 가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변수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티저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쓰는 스테이트먼트가 좀 달라져야 되겠고, 그것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에러가 shape 에러가 됩니다. 자, 이러한 shape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 디버그를 이제 하기가 좀 쉽도록 지금 이 교재를 작성한 저자가 struct shape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듈 안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활용하면 복잡한 그 데이터 구조를 갖는 그런 변수나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자열로 서머리를 한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하게 돼서 하기 때문에 눈으로 그 데이터 구조를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려져 있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하고요. 물론 이제 임포트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방식하고 조금 다르죠. 자, 앞에서 매스 모듈 임포트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매스 임포트 매스라고 쓰죠. 모듈 이름을 쓰죠. 그리고서는 이제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사인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인이라고 그냥 쓰면 되질 않고 매스 모듈 아래에 있는 사인 함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mass.sign이라고 쓰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from mass 모듈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mport sign 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mass 모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임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sign이라는 이름의 함수만을 임포트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mass.sign이라고 쓰지 않고 sign이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이 모듈의 이름입니다. struct shape이라는 모듈로부터 동일한 이제 이름의 함수가 있었는데요. struct shape이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라 라는 그런 구문인데, 이러한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struct shape이라는 그냥 함수를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sign을 임포트 할 때 sign을 바로 썼던 것처럼.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import struct shape이라는 모듈 이름을 이제 import를 하게 되면 이제 struct 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struct shape 점 모듈 이름을 쓰고요. 이제 함수 이름은 그 다음에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듈 이름과 함수 이름이 지금 같은 것 뿐입니다. struct shape 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호출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임포트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변수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제 struct shape라는 함수에 이제 그것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데이터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자열로 보여줍니다. 자, 리스트인데 각각의 원소가 인티저고 그런 것이 3개가 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말로 보여줍니다. 문자열로. 자, 다음을 보면 자, 리스트인데 각각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형태고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는 이제 인티저 2개씩 있습니다. 자, struct shape을 이제 호출해 보면 리스트다. 전체는 t2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소도 리스트다. 그게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다.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런데 각각의 그러한 그 리스트는 얘나는 이것은 인티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1, 2, 2개, 3, 4, 2개, 5, 6. 그것을 이제 구조를 문자열로 간단하게 서머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를 보죠.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전달하게 되면 자, 1, 2, 3은 인티저죠. 4.0은 floating point 넘버고요. 5, 6은 string입니다. 그리고 7, 8은 다시는 아니고 리스트가 되죠. 그리고 9는 인티저입니다. 자, 리스트인데 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다 같은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타입을 다 별도로 다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3개는 인티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float, 그 다음 2개는 string, 그 다음 2개는 리스트인데 즉 2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각각의 리스트는 인티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인티저다. 이런 복잡한 것도 문자열로 이렇게 서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앞에서 우리가 집을 이제 사용해 봤었는데 그 집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S 문자열 ABC고요. T는 이제 그 적당한 이제 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0, 1, 2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각각의 시퀀스로부터 하나씩 가지고 와서 튜플을 만들고 그런 것들의 일종의 모임인데 그것을 이제 리스트로 이제 바꿔본 것이죠. 자, 그래서 struct shape을 호출해 보면 리스트다. 자, 3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다. 지금 A, B, C, 그다음에 T도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튜플이 3개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튜플은 인티저와 문자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리스트를, 튜플들의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D를 이제 struct shape을 보면은 딕셔너리인데, 지금 키 값이 T, 인티저입니다. 그리고 value 값이 string인데요. 그래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템이, 각각의 아이템은 인티저가 키가 되고, string이 value다. 그래서 인티저로부터 string을 대응시키는 그런 딕셔너리다 라는 의미로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서머리를 이제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 확인을 하는데 이러한 함수 struct 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슬라이드로만 봤는데요. 코드를 한번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처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딕셔너리에 이제 키 값들만 얻을 수도 있고요. 밸류 값들만 얻을 수도 있는데, 키와 밸류의 페어로 튜플들의 리스트를 얻고 싶다면 items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 물론 이제 items가 return을 하는 것은 뭐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로 지금 바꿔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items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키와 밸류가 한꺼번에 어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tuple assignment를 사용하게 되면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키와 밸류를 한꺼번에 우리가 어사인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템즈는 딕셔너리로부터 튜플들의 리스트로 바꾸는 건데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dic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지금 이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자, a를 키로 하고 밸류는 0, a에 대응하는 밸류는, 그 다음에 b가 키가 되고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는 1과 같은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다면 t를 dict라는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range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range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일종의 시퀀스다. 뭐 예를 들어서 1,4라고 하면 1부터 4 바로 직전까지, 즉 1, 2, 3으로 구성된 그런 시퀀스인데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리스트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A, B, C와 range 3, 즉 0, 1, 2, 세 개의 이제 값을 가지는 이제 시퀀스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을 집으로 묶어서 튜플들의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딕셔너리로 바꾸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딕셔너리를 조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값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키 A에 처음에 0이 대응이 됐다가 2로 바꿨기 때문에 A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이 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키가 아이템이 3개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B라는 키에 대응하는 값 3으로써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거나 이제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업데이트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업데이트에는 내가 업데이트 혹은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튜플의 형태로, 즉 키와 밸류를 튜플의 형태로 늘어놓고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D에는 A, B, C, D가 키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값들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A가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해보죠.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2하고 9가 된 상태. 여기서 이제 해보면, 자, A도 바뀌고 D도 대응하는 값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 없는 것을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네, 이 녀석은 처음엔 없었는데 그게 추가가 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것을 이제 한꺼번에 바꿀 때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딕셔너리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키로서 리스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에 tuple을 키로 사용할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1,2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그 키를 사용한 딕셔너리의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우리가 전화번호부를 표현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자,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을 때, 전화번호는 뭐 여기서 좀 이제 문자로 했는데 뭐 숫자로 해도 상관없겠고요. 자,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컴마로 구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우리가 트래버싱을 할 때, 이렇게 tuple assignment를 사용을 해서 last name과 first name을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equence of sequence에 대해서는 앞에서 sort라고 하는 것과 sorted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자, 지금 t는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so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tuple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싶다면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t라는 tuple로부터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t는 tuple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 만든 리스트를 정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그냥 sorted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tuple을 sorted에 전달하면 t는 뭐 변화가 당연히 없겠고요. t2는 정렬된 결과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return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sorted는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T1 자체가,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sorted로부터 얻어낸 것은 T1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T1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T2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T1은 7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T2는 원래 3, 2, 1호가 정렬이 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엘리어스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T1을 통해서 소트를 하더라도 T2가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2를 출력을 하게 되면 T1과 동일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이런 특성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튜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언급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튜플들을 이제 생각할 때 튜플 구성하는 원소를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이제 할 때는 이제 포문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거기 나열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반대로 정렬한 순서대로 반복을 하고 싶다면 reversed 혹은 sorted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대상이 리스트라면 reve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메소드는 T1 자체가 변경이 되는, 물론 이제 정렬은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즉 감소하는, 점점점 작아지는, 네, 지금 이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앞에서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reversed는 이제 정렬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잘못 얘기했는데,
리버스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그냥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뭐 알파벳의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A, C, B, K, D 형태였는데 순서가 D, K, B, C, A 순서대로 바꾼 것이 이제 리버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9라고 하는 이제 원소를 가진 리스트에 대해서 리버스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앞이 8,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9인데 이것을 가장 앞이 9,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8로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임포트 하는 방법을 얘기했었는데요. 자, 임포트 매스를 하게 되면은 mass.sign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from mass import sign이라고 하면 그냥 sign이라고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struct shape를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앞에서 봤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struct shape를 이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는 곳하고 이 모듈 파일이 있는 곳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